계속해서 저항과 정전 용량 하겠습니다. 저항과 정전 용량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2장에서 F를 통해서 전개 E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E를 통해서 V를 구했죠. 우리가 요게 2장에서 했었습니다. 2장에서. 그 다음에 V를 통해서 C를 구했었죠. C. 이것이 우리가 3장에서 구했었던 것인데, 우리가 이번 장에서는 C와 R의 관계를 통해서 정전 용량을 가지고 저항 R을 구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가 일반 평행판 콘덴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C는 엡실론 L분의 A죠. C는 엡실론 L분의 A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저항을 구한다고 보면은 저번 시간에 했죠? 저항은 로우 S분의 L입니다. 로우 S분의 L. 그러면 R과 C를 한번 곱해봅니다. R 곱하기 C는 로우 S분의 L 곱하기 엡실론 L분의 요거 A라고 할게요. A를 S라고 할게요. S라고 합니다. 그러면 약분이 되죠? S와 L이 약분이 되어서 RC는 로입실론이 됩니다. RC는 로입실론. 그러면 우리가 이번 장에서 구하려고 하는 R은 어떻게 됩니까? R은 C분의 로입실론이란 굉장히 또 시험에 잘 나오고 유명한 공식입니다. 저항을 어떻게 구한다? C분의 로입실론. 이 공식으로 구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 저번 시간에 했죠? 전류는 그래서 누설 전류라고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런 유전체는 원래 전류가 흐르면 안 돼요. 원래는 이 유전체 콘덴서는 전하를 축적하는 목적이지 전류를 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콘덴서를 만들고 나면은 누설 전류, 미세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류를 흘리는 목적이 아니고 원하지 않았는데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이런 누설 전류라고 해요. 누설 전류. 그러면 누설 전류는 옴의 법칙으로부터 R분의 V가 됩니다. R은 뭐예요? R은 조금 전에 했지만 C분의 로입실론 분의 V가 되니까 얼마? 로입실론 분의 CV 암페어. 즉 이런 유전체에 흐르는 누설 전류. 유전체는 고유장 값도 있고 유전율 값도 있습니다. 고유장과 유전율 값이 있을 때 그때 흐르는 미세한 전류를 누설 전류하고 그 누설 전류는 로입실론 분의 CV 암페어가 된다는 겁니다. 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유전체에 흐르는 누설 전류고요. 그러면 지금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도체의 저항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렸지만은 3장에서 C를 구했었죠. 그때 구한 C를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합니다. 보세요. 첫 번째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이러한 평행판 콘덴서요. 평행판 콘덴서에서 C는 엡실론 L분의 S 이렇게 됩니다. 평행판 콘덴서. 두 번째 뭐요? 9죠. 9. 9에서 C는 얼마였어요? 9에서 C는 생각 안 나시면 3장을 한번 넘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4파이 엡실론 반지름 A라고 하면 4파이 엡실론 A입니다. 그러면 9가 이렇게 되니까 반구는 어떻게 됩니까? 반구는 2파이 엡실론 A가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심구입니다. 동심구는 9 안에 9가 있는 이런 거 있죠. 9 안에 9가 있을 때 C는 얼마였어요? 네.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분의 4파이 엡실론이었고 정리하니까 얼마? B 마이너스 A분의 4파이 엡실론 AB가 됐습니다. 9 동심구 이렇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동축 케이블 혹은 우리가 원통형일 때 C는 얼마였어요? ln A분의 B분의 ln A분의 B분의 2파이 엡실론이었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평행전선 사이 간격이 D입니다. D일 때 얼마였어요? ln A분의 T분의 파이 엡실론이었고요. 파이 엡실론이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런 거 있었죠. 대지에 있는 전선 H 위에 있을 때 전선이 Hm 높이 위에 있을 때 C는 ln A분의 EH 분의 2파이 엡실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4, 5, 6번이죠. 예. 지금 뭐다? R은 C분의 로 입실론 값을 대입하면 뭐다? R값이 나오는 거죠. 즉 C값 여기서 구한 이러한 C값들이 있죠. C값들을 대입을 하면은 R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도 한번 조금 보셔야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페럿이었죠. 예, 이때는 다 페럿이었고 이때는 다 페럿이었습니다. 그런데 4번 보면 6번 같은 경우는 뭐다? 페럿 퍼 미터였어요. 페럿 퍼 미터 단위가. 그래서 이 공식을 적용하면 이렇게 된 경우는 단위가 옴이 됩니다. 저항의 값이기 때문에 단위가 옴이 되는데 페럿 퍼 미터를 적용하면 분의 1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단위가 옴 미터가 돼요. 예. 페럿 퍼 미터를 적용했기 때문에 나오는 저항의 값도 옴이 아니고 옴 메타가 됩니다. 근데 메타분의 1이기 때문에 메타가 되는 거죠. 예, 요것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먼저 파행판 콘덴서는 조금 전에 했죠. 예, 이런 콘덴서는 얼마? R은 로 S분의 L입니다. 로 S분의 L. 그런데 저번 시간에 고유장분의 1을 도전율, 전도율이라고 K분의 1이었죠.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KS분의 L 혹은 K라 할 때도 있고 시그마를 할 때도 있습니다. 시그마 S분의 L 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9번입니다. 9는 C가 얼마였다? 4파이 엡실론 A였습니다. 그러면 R은 C분의 로 엡실론 얼마? 4파이 엡실론 A분의 로 엡실론이 엡실론이 약분되니까 얼마다? 4파이 A분의 로 혹은 로는 K분의 1이죠. 로는 K분의 1이니까 어떻게? 4파이 KA분의 1 옴 이렇게 됩니다. 9는요. 반구는 어떻게 될까요? 반구는 R이 2가 되겠죠. 2파이 KA분의 1 여기서 고유장이 주어지면 얘고요. 도전율, 전도율이 주어지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동심구입니다. 동심구 뭐였어요? C는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분의 4파이 엡실론이었습니다. 그러면 R은 C분의 로 엡실론이니까 A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분의 로 4파 엡실론 그리고 로 엡실론 하니까 보세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엡실론 약분되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그대로 분모가 되죠. 4파이분의 로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분모 있었던 것이 어떻게? 올라가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혹은 로는 뭐다? K분의 1 4파이 K분의 1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동심구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주형 도체로 가서 네 번째 동축 케이블입니다. 동축 케이블 C는 L은 A분의 B분의 2파입시라고 페라퍼 미터였습니다. 페라퍼 미터. R은 어떻게? R은 C분의 로입시론 대입해요. L은 A분의 B분의 2파 엡실론분의 로입시론이죠. 로입시론. 그러면 엡실론 약분되고 2파이분의 로에 LA분의 B. B. 하면 이 값이 얼마? 2파이 K분의 1에 LNA분의 B인데 뭐라 그래? 단위가 뭐다? 페라퍼 미터에서 이 C가 분모에 있기 때문에 단위를 구하면 옴 메타가 됩니다. 옴 메타. 네. 다섯 번째 평행전선 사이에서 R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슷한 형태가 되겠죠. 파이 K분의 1에 LNA분의 D가 될 겁니다. 파이 K분의 1에 LNA분의 D. 여섯 번째 이렇게 H미터 위에 있는 전선에서 저항 R은 얼마다? 2파이 K분의 1에 LNA분의 EH 이런 꼴로 나올 겁니다. 네. 지금 제가 정전 용량으로부터 저항값을 구했는데 공식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전압의 공식하고는 굉장히 또 비슷해요. 전압 공식하고는. 지금 우리가 전압 구할 때 얼마였어? 이게 얼마? 2파 엡실론분의 뭐 람다 LA분의 B. 굉장히 유사하죠. 전압과 저항은 비례하기 때문에 공식 자체도 굉장히 유사한데 지금 정리를 쫙 해주셔야 됩니다. 나름대로 방식으로 지금 똑같은 것에 대해서 F 물을 수도 있고 E 물을 수도 있고 V 물을 수도 있고 C 물을 수도 있고 R 물을 수도 있습니다. 공식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외워서 시험장에서 적용할 때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렇게 평소에도 혼란스러운데 시험장 가면 긴장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제가 표를 만들어 놨는데 모든 것을 다 수록하진 않고 시험에 잘 나오는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개부터 전위, 정전 용량, 저항에 대해서 표로 수록을 한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표를 한번 보시면 쿨롱의 힘 F는 뭐 기록하지 않고요. F는 우리가 뭐 구전하에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전하 혹은 점전하요. 구전하, 점전하에서 전개 E는 얼마였어요? E는 4파 엡실론 R 자승분의 Q였습니다. 전개는요. 9에서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한번 차근차근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라고요. 전이 V는 얼마였냐? 4파 엡실론 R분의 Q였습니다. 4파 엡실론 R분의 Q. 그 다음에 C는 얼마였어요? C는 어떻게? C는 V분의 Q의 공식을 적용하니까 어떻게? 4파이 엡실론 R입니다. 그런데 9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죠. 반지름은 우리가 보통 A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지름은요. 그다음 거리를 우리가 L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거리를 거리를 R이죠. 그다음에 길이를 L, 뭐 두께를 D,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지금 9에서는 반지름이죠. 따라서 R보다는 A로 표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그리고 R은 얼마였어? R은 4파이 K A분의 1 이렇게요. 그것이 9였고요. 그 다음에 동심구
동신구는 일단 구기 때문에 전개는 동일합니다. 전개는 동일하고요. V는 동신구는 A에서 B에서 C까지 구간이 있었죠. 얼마? 4,8 엡실론분의 Q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 해서 자주 나오는 것이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됐습니까? 동신구에서 정전 용량은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분의 4,8 엡실론도 자주 나왔고,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A분의 4,8 엡실론 AB 또 자주 나왔죠. 예, 요 공식 기억해 주시고, 저항은 얼마였어요? 저항은 4,8K분의 1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요런 식으로 자주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전하예요. 선전하는 우리가 동축 케이블도 그렇고, 그 다음에 평행전선 사이도 그렇고, 대지에 있는 전선도 그렇고 대표하는 것이 선전합니다. 그 선전하에서의 전개는 2π 엡실론 R분의 람다, 예,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때 전위는, 선전하에서 전위는 무한대였습니다. 그래서 C값이나 R값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선전하는 대표적인 것이고, 우리가 실제로 전기에서 적용하는 동심원통. 동심원통은 선전하기 때문에 전개는 동일합니다. 전개는 동심원통에서도 2π 엡실론 R분의 람다를 쓰고요. 동심원통에서 전위는 얼마다? 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2π 엡실론 람다의 lnA분의 B가 됩니다. lnA분의 B. 그 다음에 정전 용량 얼마예요? 정전 용량은 lnA분의 B 분의 2π 엡실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심원통에서 저항 조금 전에 했죠? 2π K분의 1에 lnA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죠. 동심원통에서. 그 다음에 전선 사이, 평행전선 사이입니다. 평행한 전선 사이는 똑같이 전개는 선전하기 때문에 같습니다. 같고요. 전위는 어떻게 돼요? 비슷하게 외우시면 된다 그랬죠? 1을 빼고 D를 넣으면 됩니다. 파이 엡실론분의 람다의 lnA분의 D. C값도 유사하게 얼마? lnA분의 D 분의 파이 엡실론. R값 얼마? 파이 K분의 1의 lnA분의 D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지와 전선은 선전하는 똑같죠. 똑같고, 얘는 어떻게 해요? 2π 엡실론분의 람다의 lnA분의 EH. 이거 얼마? lnA분의 EH 분의 2π 엡실론. 예. 그 다음 여기는 얼마? 2π K분의 1의 lnA분의 EH에서 대표적인 시험에 자주 나오는 전개, 전위, 정전 용량 R 값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 좀 정리해 주시면 시험에서 많은 도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저항, 지금 5장에서 전류와 저항을 했죠. 네, 그것을 바탕으로 전력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전력과 열량입니다. 돼요? 먼저 전력이 뭐냐? 단위 시간이라는 것은 1초로 얘기합니다. 단위 시간 동안 전기가 한 1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력은 P라고 나타내고 단위를 와트라고 하는데, P가 시간분의 1입니다. 시간분의 1.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전력이란 것이 단위 시간, 즉 1초 동안 전기가 한 1입니다. 그래서 1을 시간으로 나누면 돼요. 그럼 볼게요. T분의 1은 우리가 앞에서 축적된
저장되는 일이 아니고 그냥 전류에 의한 일입니다. 콘덴서에 혹은 정전기에서 저장되는 일이 아니고 일반적인 일이에요. 그럼 뭐다? W는 VQ죠. VQ. 그럼 Q는 뭐였어? 이번 장에서 배운 Q. 전류와 시간과의 관계에서 I는 T분의 Q니까 Q는 IT가 됩니다. IT. 그러면 약분이 되고 전력은 VI, 단위는 와트가 됩니다. 전압 곱하기 전류고 단위는 와트예요. 그럼 ohm의 법칙을 적용하면 P는 VI인데 V는 IR이죠. 따라서 I제곱 R. I는 R분의 V죠. 따라서 R분의 V제곱 E 됩니다. 이거 또 뭐 회로 이론에서 할 건데 워낙 중요한 공식이고 이것 개념은 전기 자기약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력은 VI는 I제곱 R은 R분의 V제곱이 된다. 그 단위가 보세요. 지금 T분의 와트이기 때문에 T분의 W요. 1입니다. T분의 W이기 때문에 W1의 단위는 줄이죠. 그 다음에 시간의 단위는 세컨입니다. 그래서 와트. 지금 EW하고 EW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EW는 1이라는 의미고요. 여기서 W는 와트라는 전력의 단위를 의미합니다. 이게 좀 같은 W 쓰니까 좀 혼동하실 수가 있는데 연습 좀 많이 하셔서 혼동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와트라 할 때도 있고 줄 퍼 세커라고 단위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있는데 마력이라고 있습니다. 1마력 1H8 홀스 파워인데 746와트입니다. 1마력을 우리가 746와트라고 해요. 근데 이게 영국식과 미국식이 있습니다. 좀 틀려요. 똑같은 마력인데 1마력을 PS라고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PS는 735.5와트인데 뭐 735 혹은 736이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똑같은 마력인데 단위가 주어지죠. HP라고 하면은 우리가 746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똑같은 마력인데 PS라고 하면 735.5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우리가 1마력일 때 746와트로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전력량입니다. 전력량. 뭐냐? 당연히 전력의 양은 우리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래서 얘를 에너지 1의 단위 W로 씁니다. 그럼 얘는 전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전력 곱하기 시간을 전력량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P는 뭐요? VI죠. VIT 혹은 I제곱 RT R분의 V제곱 T고 전력량의 단위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줄이 됩니다. 줄. 혹은 에너지니까 뭐다? 전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와트 세커가 됩니다. 와트 세커. 그래서 1줄이 1와트 세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전력량은 열량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전력량은 열량으로 똑같은 에너지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1줄이 1와트 세컨인데 1줄이 열량은 뭐예요? 우리가 뭐 다이어트 할 때 많이 쓰는 단위 있죠. 칼로리가 있습니다. 얼마? 칼로리 1줄은 0.24 칼로리가 됩니다. 0.24 칼로리. 그래서 1칼로리는 4.18줄. 그래서 요것도 외워주시겠고요. 이것은 보통 전기 공부 안 하시더라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전력량을 우리가 열량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1와트
세커가 1줄이라고 했죠. 네. 1와트 세커가 1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와트 아워는 얘는 1시간입니다. 1초를 곱하면은 줄이 되는데 1줄인데 와트 아워는 1와트 곱하기 1시간이에요. 1시간은 몇 초? 3600초입니다. 따라서 와트 아워는 3600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요금 측정할 때 뭐 1kW 아워당 뭐 100원, 200원 하는 그 있죠? 전기요금 측정할 때 하는 1kW 아워는 3600kJ이 되겠죠. 1kWh는 3600kJ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줄이 0.24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칼로리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킬로칼로리를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3600kJ에서 얼마? 0.24를 곱하면 3600 곱하기 0.24 하면 약 860kcal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에서 흔히 얘기하는 전력량계에서 전기 요금 측정할 때 대입하는 이 1kWh가 열량으로 나타내면 860kcal라는 것, 이것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예, 이것은 기본적인 상황으로서 전력과 열량 혹은 전력량과 열량과의 관계로서 외우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줄의 법칙 보도록 합니다. 줄의 법칙 뭐냐? 줄의 법칙은 우리가 에너지죠. 에너지인데 I 제곱 RT 전력량 I 제곱 RT 즉 전류를 흘리면 저항에서 전력량을 에너지를 소비를 하게 되죠. 그만큼 뭐가 된다? 이만큼의 열량을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I제곱 RT 전력량을 열량으로 환산할 수 있죠. 방금 했죠? 0.24를 곱하면 칼로리가 됩니다. 즉, 이 저항에 이 전류를 흘리게 되면은 I제곱 RT만큼의 열이 발생한다. 그것을 우리가 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저항체에서 발생한 열량을 계산하는 거죠. 저항체에 전류를 흘리면 열이 발생하는데 그 관계를 우리가 줄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 공식으로서 전력량을 열량으로 환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전 현상이 있습니다. 열전 현상도 시험에서 잘 나오는데 요 단어들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세요. 일단 두금속이 있습니다. 두금속이 있고 왜 한금속이 있습니다. 한금속이 있습니다. 보세요. 두금속에서 열을 주면은 전기가 발생할 수도 있고 두금속에서 전기를 주면은 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한금속에서 여기서는 교재에 있는 대로 할게요. 열을 주면은 전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두금속 열 먼저 줬을 때 전기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제어백이라고 해요. 제어백 효과. 두금속에다 전기 먼저 줬는데 열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펠티에라고 합니다. 펠티에. 얘는 특별히 한금속입니다. 얘 혼자 한금속이에요. 한금속에서 열 주니까 전기 발생하는 이것을 우리가 톰슨이라고 합니다. 톰슨. 이게 중요해요. 두금속에서 열 먼저 제어백, 두금속에서 전기 먼저 펠티어. 그래서 두전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두전펠. 그래서 교재 보시면 제어백 효과
효과 혹은 제백 효과. 영어로는 SEBCK입니다. 영어가 아니고 유럽 쪽 사람이라서 제백 효과 이렇게 되고요. 제백 효과는 두 종류의 금속을 접합한 후 온도, 열이 좋죠. 온도를 다르게 하면 전기가 발생하는 현상. 그리고 열전대에서 이 제백 효과를 이용한 것이고요. 펠티의 효과는 두 종류의 금속이고 전류를 먼저 흘리면, 전기를 먼저 흘리면은 온도차, 열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펠티라고, 얘는 전자냉동, 뭐 냉장고 이런 곳에 사용하고요. 톰슨 효과는 한 금속에서, 동일한 금속, 한 금속이죠. 두 접속점에 온도차를 주고 전류를 흘리면, 온도차 주고 전류를 흘리면 주열 이외의 부분, 주열 이외에도 도선 속에서 열의 흡수 또는 발열이 일어나는 현상을 톰슨 효과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가 객관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요. 이 중요한 단어만 숙제하시면은 객관식으로 나오는 문제에서는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까 뭐 깊이 있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린 이런 문구, 단어들만 잘 정리해서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문제풀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